자문의 대상에 따른 자문의 유형에서 정신건강 자문인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크게. 첫 번째가 뒤에 보면 사례 자문. 자, 두 번째가 행정 자문. 세 번째가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부터 하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동료 집단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쓸게요. 비공식적으로 동료 집단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측정에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자, 사례 자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입니다. 밑줄 필요 없으니까 밑줄 빼고 쓰겠습니다.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임상심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임상심리사가 피자문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타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문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문을 주는 것이 바로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담자 중심입니다.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은 거기에 보시면 환자 치료에 대해서 환자 치료에 책임이 있는 다른 동료 전문가에게 자문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더 적절하게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은 어떠한 경우에 이걸 쓰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은 경험 부족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부족이라든지, 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문을 주는 것인데 내담자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바로 임상심리사가 자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다. 또 거기에 보면 환자의 욕구를 충족한다라고 했죠. 환자 욕구 충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보시면 혼란된 행동을 다루는 방법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 담임 선생님인데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혼란된 행동을 다뤄야 될지. 따라서 여기에서 한다면 여기죠. 예를 들어서 경험 부족,
아무래도 담임선생님은 그 부분에서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자문자 중심 사례자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행정자문입니다. 행정자문의 첫 번째는 프로그램 중심 행정자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심 행정자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 중심 행정자문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자문자 중심 행정자문입니다. 피자문자 중심 행정자문은 자, 이것도 도식화를 해보면 인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가 있는데 자, 행정적인 측면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임상심리사고, 그러면 임상심리사가 이렇게 자문을 해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까요? 인사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바로 자문을 요청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문을 줬잖아요. 그래서 피자문자가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피자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문자 중심 행정자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식화해 놓으면 좀 이해가 빠르니까 해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의 아래 두 번째 보시죠. 친구를 괴롭히고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문입니다. 아동에게 이제 자문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 지나게 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를 괴롭히고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동입니다. 첫 번째, 시작. 아동에게 학급의 규칙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학급의 규칙, 교칙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작. 교사가 관심과 칭찬을 제공하도록 한다. 세 번째, 시작. 교사가 토큰 강화와 반응 대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동적 기법이죠. 네 번째, 시작. 교사에게 기법으로서 고립을 사용하도록 한다. 고립의 동그라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관심 중단이라는 소거 기법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가정과 학교 간의 알림장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기 측정에 나온다면 이렇게 진하게 된 것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좀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죠.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기대되며 어떠한 행동이 적절한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명백히 알려줄 규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그 아동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관심과 칭찬을 제공하도록 한다는데요. 아동이 과제에 집중하는 태도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의 규칙을 잘 따르거나 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칭찬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이 적절한 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즉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 기법을 쓰는 거죠. 토큰 강화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행동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습득한 토큰이나 특권을 일토록 하는 반응 대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죠.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을 했다 그러면 그 대가로 토큰을 다시 뺏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큰이나 특권을 일토록 하는 반응 대가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사에게 기법으로서 고립을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고립은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쓰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아동을 학급 활동에서 배제한 채 후속적으로 아동을 관찰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과 학교 간의 알림장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괴롭히고 교사에게 반응하는 아동이 있다. 부모님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 간의 알림장, 이 알림장이라는 게 있는지 아시죠? 알림장을 통해서 소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동의 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도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 하는 조치를 가정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알림장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일관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자, 됐습니다. 두 번째 조직 자문 들어갑니다. 조직 자문은 말 그대로 조직에 대해서 자문하는 겁니다. 임상심리사는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조직체가 효과적으로 적응력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데요. 체계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조직은 체계이기 때문에 중지시의 조직의 한 측면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전체적 조직 체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자문의 모델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직 자문이 있다. 근데 이제 자문의 모델에 보면은 밑에 조직 모델이 나와요. 정신건강 모델, 조직 모델 나오니까 정신건강 모델부터 보죠. 자문 요청자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관계는 평등합니다. 정신역동적 위기 개입의 입장을 취하거나 자문 요청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며 자문가는 단지 필요한 전문적 조언과 지시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신건강 모델은 환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는 평등하고 치료자는 조언과 지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만 별표 치면 됩니다. 자, 자문 모델. 자, 자문 모델에서 첫 번째가 정신건강 모델인데요. 자, 3번이 바로 핵심입니다. 환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한다. 환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는 평등하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자문 요청자가 치료자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는 평등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자문가는 바로 조언과 지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료자는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신건강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문가는 필요한 전문적 조언과 지시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써드리죠. 동그라미 4, 자문가는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시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모델에는 조직 인간관계 모델과 조직 사고 모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밑줄 치고요. 사고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조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 있는 게 조직 인간관계 모델이고요. 조직 사고 모델은 인간관계 모델의 변형된 형태인데요. 의사 소통, 의사 결정, 목표 설정, 역할 규정, 조직 내 갈등,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조직 사고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옹호 모델이 있는데요. 조직 옹호 모델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 모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직 모델에는 조직 인간관계 모델이 있다. 조직 인간관계 모델은 조직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 조직 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 사고 모델이 있다. 조직 사고 모델은 인간관계, 즉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의 변형 형태인데요.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의사결정,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요. 그 다음에 역할의 규정,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 역할 규정,
그다음에 목표 설정 등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옹호 모델입니다. 부모나 환자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개발하고 특정 환자에 대해 적합한 치료 과정 찾기 등이 목표가 됩니다. 자문가의 추진력은 목표 지향적이 되고 실행 방식에 있어서 촉진적이어야 합니다. 자문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함께 옹호 과정 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조직 옹호 모델이 되겠죠.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설득적 연설문 작성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조직 옹호 모델은 부모나 환자와의 어떤 동반자적 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정 환자에 대해서 적합한 치료 과정을 찾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조직 옹호 모델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 옹호 모델. 자, 이 조직 옹호에서 이 옹호는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대로 옹호 과정에 대한 지식,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옹호 과정에 대한 지식의 전문성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옹호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소유. 자, 이 옹호를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설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속 모델이 나옵니다. 과정 모델이 있습니다. 과정 모델은 기본적으로 환자와 치료자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환자가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력 그리고 대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과정 모델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다. 과정 모델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력적 관계. 협력적 관계가 중시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의 대인 간 상호작용, 환자의 대인 간 상호작용. 작용의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 모델 두 가지 정도만 알아놓으시죠. 행동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자문가가 학습이론의 밑줄, 어떻게 개인, 집단, 조직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인정된 전문가로 인식됩니다. 학습이론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가정하며 자문 목표는 환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간에 보다 분명한 역할이 있고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호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행동 지식 기반에 있어서 자문가와 자문 요청자 사이에는 커다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모델에 의해서 자문 요청자에게 학습 이론에 대한 어떤 전수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행동주의 심리학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자, 행동주의 모델은 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환자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모델이다. 자, 기출문제 원인학습 보시죠. 심리학적 자문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심리학적 자문 프로그램 거기에 밑줄 쳐주시고요.
첫 번째, 만성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의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만성적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심리적인 측면은 되게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살을 시도했거나 강간폭력을 당한 환자에 대한 위기 개입 프로그램. 자살 동그라미, 강간 동그라미, 폭력 동그라미. 심리학적 문제 있겠죠. 청소년의 성행동과 아동기의 비만 문제를 개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청소년의 성적 행동, 그 다음에 아동기의 비만 문제도 심리적인 자문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정신건강의 증진이 요구되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밑줄.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의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부부관계, 이혼에 대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동그라미 치고요. 실직자, 구직자를 위한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심리학적 자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형, 볼더 모형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볼더 모델에서 제시한 임상심리학자의 주요 역할이 있죠. 거기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1949년 미국 콜로라도 볼더에서 개최된 미국 심리학회 회의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 관련하여 제시된 모델이 과학자 전문가 모형이 됩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볼더 모델,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수련 다양한 학문들 간의 관계의 형성을 통한 진단 연구 치료에 중점을 두었고, 과학과 임상 실습의 통합적 접근, 통합의 동그라미, 통합적 접근을 통해 임상심리학자가 과학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임상가, 임상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임상심리학자는 과학자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이론적,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과학자라면 응용적이고 임상적인 것이 바로 임상가의 역할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의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내담자를 치료하는 기술을 연마하여 사용하는 측면과 끊어요.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에 대해 개발하고 연구하는 측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볼더 모델에서 제시한 임상심리학자의 주요 역할이 있습니다. 반가로 2번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형은 1949년 미국 콜로라도 볼더에서 개최된 이 학회에서 수련과 관련하여 제시된 모델이라 했습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내담자를 치료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연마하여 활용하는 측면과 끊어요. 과학자로서 새로운 이론이나 치료에 대해 개발하고 연구하는 측면 모두 강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 시작, 치료, 평가, 연구입니다. 치료, 동그라미, 평가, 동그라미, 연구,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걸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 이퀄 볼더 모델 이퀄 과학자, 여기다 쓰지 않고요. 자, 미국 콜로라도의 볼더에서 임상심리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과학자의 동그라미, 전문가의 동그라미, 여기 전문가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임상가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는 연구, 그 다음에 이론, 연구 개발, 이론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단히 학문적입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입니다. 실무자는 무엇입니까? 네, 실무자는 치료하는 역할입니다. 임상가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치료, 임상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무자가 되겠는데,
부단히 응용적입니다. 임상적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 임상심리학자는 바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를 해야 될 거죠. 치료. 그 다음에 치료하면은 거기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 평가, 연구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